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왜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가를 기축통화 패권의 역사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편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달러가 디지털 시대에 자기 영향력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는 패턴부터 봐야 합니다. 17세기부터 지금까지 큰 흐름을 보면 패권 교체는 대체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에서 추월을 시도하고,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 주도권을 경쟁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와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제가 따라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늘 금융과 결제, 인프라에서 갈렸다는 거죠. 먼저 1단계인 경제력 역전의 장면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을 장악하면서 당시 스페인의 수탈 경제를 압도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진짜 강했던 건 땅이 아니라 바다였고, 바다를 잡으면 물류와 무역이 잡히고, 무역을 잡으면 돈의 흐름이 잡힙니다. 18세기와 19세기로 가면 영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산업혁명으로 네덜란드의 중개무역 모델을 넘어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는 생산 능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결국 패권은 유통에서 제조로 옮겨갑니다. 20세기는 미국이죠. 대량 생산 체제와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기술 혁신이 합쳐져 영국을 넘어섭니다. 경제력의 체급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1단계인 경제력 추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경제력만으로 패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패권을 오래 쥐는 쪽은 늘 2단계인 금융력에서 시간을 벌고 판을 설계했습니다. 네덜란드부터 보죠. 네덜란드는 경제에서 영국에게 밀리기 시작한 뒤에도 금융 시스템으로 꽤 오래 버텼습니다. 1609년 암스테르담의 위셀뱅크 같은 결제와 예금 인프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장부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국제 상거래의 표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결제 표준을 쥐느냐를 말할 때 이미 이때 뼈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영국은 1870년대 이후 독일과 미국이 제조업에서 영국을 추월해 가는데도 영국은 금융에서 압도적 우위로 1차 대전 전까지 중심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근본위제 얘기가 나오죠. 영국은 1816년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근본위 제도를 제도화했고, 고전적 근본위제가 확산되던 시대엔 환율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과 대출, 그리고 보험이 폭발합니다. 이때 런던은 무역금융의 심장으로 기능했고, 그래서 제조업이 밀려도 금융으로 버틴다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은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로 달러를 국제통화 질서의 중심에 올려놓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어요. 각국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고 달러는 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체제가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도 명확합니다. 전쟁 직후 미국은 세계 금 보유의 60% 이상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균열이 생깁니다. 베트남 전쟁 같은 대규모 군사 지출과 국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달러가 해외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해외에 쌓인 달러가 정말 금으로 바꿔줄 수 있냐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금 보유는 한정되어 있는데 달러는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금 인출 압력이 커지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결국 1971년 닉슨은 골드 윈도우를 닫습니다.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태환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닉슨 쇼크고 사실상 브레튼 우즈의 핵심 기둥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달러는 종이 쪼가리인데 산유국이 왜 달러를 받지? 맞습니다. 실제로 오펙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받는 석유 대금의 실질 구매력이 그대로 깎이니까요. 그래서 오펙이 선택한 첫 번째 대응은 달러를 버린다가 아니라 달러 약세로 생기는 손해를 가격에 즉시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72년 1월 제네바 합의가 그 결과예요. 여기서 오펙과 석유 회사들은 개시 가격을 8.49% 인상했고, 더 중요한 건 달러 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통화 바스켓 지수로 분기별 조정하는 공식까지 넣었습니다. 달러 단위를 당장 갈아엎기보다 달러 약세를 가격 메커니즘으로 상쇄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은 달러 질서를 더 단단하게 잠급니다. 1974년 6월 미국과 사우디를 축으로 한 경제협력 틀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안보협력으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2026년 현재를 보면 판이 딱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GDP의 65% 수준까지 따라왔고,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AI 산업과 우주 산업 같은 기술 패권까지 가져오려고 전방위로 밀어붙이고 있죠. 또한 금융과 결제 인프라를 자기 쪽으로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국경 간 결제망, 그리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달러 의존을 줄이자는 논의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중국에 판매하는 일부 원유를 위안화로 가격 책정 및 결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융력 확장을 강하게 시도하는 건 맞지만 아직 세계 결제의 판을 뒤집는 단계는 아닙니다.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여전히 2%에서 3%대에 머물러 있고, 달러 중심 구조가 쉽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나라가 위안화 레일에 익숙해지기 전에 금융 주도권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의 대답은 뭘까요? 미국은 중국처럼 별도의 결제망을 새로 만들어 판을 뒤집기보다 이미 시장에서 커지고 있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표준으로 고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1코인은 1달러라는 등식을 법과 규제로 확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실제 거래와 송금에서 쓰이면서 달러 수요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더나 서클 같은 주요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대략 1,800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추진했던 지니어스 법안 같은 흐름은 그 인프라에 제도권 규격을 부여합니다. 준비자산을 현금과 초당이 미국 국채 중심으로 강하게 제한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디지털 달러다. 이 논리는 역사적으로도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영국이 근본 위제로 파운드의 신뢰를 고정했듯이 그때는 금이 신뢰의 기반이었고 지금은 미국 국채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 대신 국채, 지폐 대신 스테이블 코인, 신뢰를 만들어내는 담보가 바뀌었을 뿐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가 최대 2조 달러까지 늘 수 있다.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발행사는 준비 자산을 더 쌓아야 하고 그 준비 자산이 현금과 당위 국채로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국채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됩니다. 달러 사용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국채 수요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따라붙는 설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국내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산 인프라로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이 낮고 속도가 빠르고 24시간 돌아가는 방식은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달러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석유 거래가 달러 수요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달러 네트워크 자체가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축통화 패권의 역사를 보면 결제 인프라를 누가 표준으로 장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트렌드버드였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